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를 매월 내면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 살다가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에 정해놓은 분양가에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 집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긴 한데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또 이런 사업 구조에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기로 했고요. 금융당국이 폐업 중인 코인 거래소들에 대해서 9월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를 하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문 닫을 거래소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경제 뉴스 정리하는데 두 분이면 되죠 뭐. 네, 박세훈 작가의 휴가 2일차입니다. 네. 김 소장님, 예.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 문제를 나는 이 방식 내 아이디어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공략하는 이제 예비 후보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살펴보죠.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장점 다 합치면 또 혹시 압니까, 좋은 아이디어 나올지. 예. 예.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세훈 작가가 6월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바뀐 건 있는데 핵심 내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양가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고, 네. 10년 동안은 월세로 살다가 예. 10년 되는 시점 즈음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 후 분양 전환이라는 10년짜리 공공임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요거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그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분양 전환 받는 그 가격이 임대가 다 끝난 후에 분양 전환 시점에 가서 따집니다. 그때 가서 10년 빌려주고 나서 그렇죠. 10년 된 집을 파는데 네. 팔 때 시세대로 팔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간단하기는 하고, 네. 당연히 그렇게 팔아야지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5억에 드립니까?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싸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분양 시에 분양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정도 받을 것이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원래 정식 명칭도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름의 성격이 다 녹아 있죠. 분양가를 예. 지금 확정하고 예. 나중에 분양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되 공공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짓는 주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오를 주택 가격을 미리 이 분양 가격에 반영을 해서 가격 상승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데 그 수익을 분양을 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사업자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인천 4곳, 경기 2곳에서 총 6곳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중이에요. 규모는 총 6,000세대 조금 넘는 규모로 공급이 되고, 예. 다만 이제 계획에 없던 공급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공급이 계획돼 있던 부지 중에 이번 시범 사업에 활용하는 거라서 이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 지을 곳인데 그냥 네. 지어서 분양할까 하다가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딱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은 넓혀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분양하지 않고 10년 후 분양할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10년 동안은 일단 월세만 내고 사시다가 네, 10년 후에 마음에 드시면 그 정해놓은 가격에 분양받으라는 건데, 그렇죠. 핵심은 10년 후에 도대체 얼마에 준다는 거냐? 맞습니다. 아, 그거겠죠? 맞습니다.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죠.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근데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줬다가는 안 팔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안 살랍니다. 그럼 되니까. 맞습니다. 주변 시세로 주면 별로 좋은 거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싸게 줄 것 같은데 얼마나 싸게 준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분양 가격이 쌀지 비쌀지 모릅니다. 지금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공모 시점의 감정 가격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최대 1.5% 상승한 가격을 분양가로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 시점, 지금의 현재 감정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양을 하게 되면 한 80% 수준이니까 4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5억에서 연평균 최대 1.5%, 10년 동안 상승하면 한 15% 상승했겠죠. 그러면 분양가는 대략 한 5억 8천 정도로 정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의 10%인 5,800만 원을 내고 일단 뭐 더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10년 동안 지불을 하고 5억 8천 중에 5,800만 원 낸 나머지
그 부분만 10년 후에 내게 되면 된다는 건데 이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 감정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감정가라는 건 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주택의 감정가가 얼마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 시세를 감안해가지고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연 평균 1.5%를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지금 주변 시세 가격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실제 보통 우리가 분양받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한 20% 정도 저렴하죠. 보통. 그쵸. 분양가 그런데 상한제 등등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5% 최대 지금 시세보다는 비쌀 수 높은 있다?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 당장에 보기에는 주변 시세가 5억인데 이거는 5억 5천, 5억 8천이네. 분양한다는 이유는 그게 5억 5천, 5억 8천을 지금 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시다가 10년 후에 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옵션 하나를 드립니다라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렴한데요. 10년 동안 매년 1%, 1.5%만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설마 요즘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렇죠. 요즘 분위기로 보다면은 예. 사실상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자로서 여기에 참여할 만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만한 매력이 있느냐. 이걸 정부가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네. 민간 사업자가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팔지 말고 네, 일단은 어딘가에서 돈을 조달하든 빌려든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 이자는 이분들이 내는 월세로 일단 충당을 하다가 네, 10년 보증금과. 후에 그렇죠. 이 가격, 즉 네. 매우 매력적인 가격. 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니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가격이겠죠. 수익이 대단히 제한돼 있고 이 사시는 분 입장에서 매력적일수록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수익 부분이 줄어든다는 부분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1.5% 상승한 가격을 반영하긴 했지만 그 가격에 이 분양 수부장자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럴 당시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이게 가격이 만약에 비싸서, 높으면 예. 그러니까 분양 받으시는 분은 비싸면 안 사고 많이 싸면 사면 되는 거니까 나쁠 게 없는데 나쁠 게 없습니다. 옵션이 붙어 있는 거죠. 파는 민간 건설 업체는 못 팔면 못 팔면 이분들은 안 살 거니까 어차피 싸게 팔아야 되고 맞습니다. 팔면 이건 비싸게 팔 수 있는 가격 아파트를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럴 거면 저는 딴 데 가서 사업할래요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유인을 할 것이냐인데 이것도 이제 공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평균 1.5%라는 것도 예. 사업자마다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 어디는 뭐 1%를 제시할 거고 어디는 0.8%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분양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선정이 되게 될 텐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걸 정말 민간이 예. 너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땅을 알아서 사서 현 시가에 사서 네. 이렇게 지으세요라고 하면 이건 안 할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괜찮은 나라 땅을 매우 싸게 줄 테니 맞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지어서 해보세요라고 하면 민간 건설업체야 아니 평당 뭐 수천만 원 하는 땅을 평당 1,000만 원 해준다는데 네. 이거야 뭐 여기서 이익 생기면 되죠라고 할 텐데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인센티브라는 거죠. 그러면 민간업자는 생기겠지만 나라 땅을 괜히 싸게 주는 거니까 이건 또 이 돈을 왜 거기다 줍니까 하는 논란은 있겠네요. 네. 그 부분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뭐 하나 구멍이 없는 정책은 없어요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게 있으면 지금 이미 개발됐겠죠. 맞습니다.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 같은데 사실은 이 시점을 지금 시점에 확정하느냐 20% 싸게 사고 아니면 예. 10년 후에 어떤 옵션을 걸어놓고 집값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느냐의 차이인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급 일정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요즘 좀 여야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들이 다 매우 싸게 드립니다가 슬로건이고 예. 어떻게 싸게 드립니까라고 들여다보면 나라 땅이니까 싸게 드립니다예요. 네. 그럼 나라 땅을 싸게 준다는 거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나라 땅을 싸게 준다는 거니까 네. 그 차익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니 그렇네요. 그걸 한 집당 몇억 원씩 되는 건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드릴 만큼 그분들이 정말 가난한 분입니까 하는 질문에 누가 답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에 대한 기준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긴 하나 그것도 사실 완벽하지는 그게요? 못하죠. 자, 고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 정리가 되는데 네. 이게
17일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본인들이 밝혀라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24일까지고 25일부터 특근법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거래소 대상 신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럼 설명회 누가 왔냐라고 보면은요, ISMS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요. 이거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 30여 곳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가요, 63곳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제 3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이게 21곳. 예. 그다음에 신청 중인 거래소 18곳, 예. 아예 신청하지 않은 곳 24곳입니다. 이 ISMS는 무슨 보안과 관련한 네, 인증이라 맞습니다. 네. 이거는 최소한 받으라는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실명 계좌 받고 안 받고 그건 떠나서. 상관없이요. 예. 일단은 만약에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ISMS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실명 계좌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거고, ISMS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신청하지 않은 24개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탈락. 여기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ISMS 받는데 한 3에서 6개월 걸린대요. 그럼 아직 신청 중인 18개도 이 알 수 없죠. 25일 안에 세이프가 될지 네, 안 맞아요. 될지 모른다는 알 수 거네요.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24곳은 확실히 이제 탈락이니까 여기 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일 오전 9시를 기해서 ISMS 인증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입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은행들이 밝혔습니다. 입금 제한이 뭡니까? 돈을 이제 그쪽으로 입금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아, 겁니다. 새로운 고객이 네. 나 여기 계좌 틀래요 하고 돈 넣어도 안 된다. 네, 안 되는 걸로 은행이 막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문을 닫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위원회 권고 사항이 뭐냐면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까지, 그러니까 17일까지 알려라 고객들한테. 홈페이지에 알리는 건 물론이고 휴먼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 서비스, 이메일 등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라. 그래서 우리 문 닫아요를 여기저기 다 얘기해가지고 예. 혹시라도 돈을 안 빼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도록 해라라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거래하던 분들은 지금 돈을 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빼야 돼요. 안 빼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겠죠? 일단 30일까지는 이제 지원하거든요. 출금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현금이나 아니면은 이른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을 안 빼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안 빼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대체로 보면 그 코인이 그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경우예요. 빼봤자 어디로 뺄 수도 네, 없는.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개인 지갑으로 빼봐야 이거 어쨌든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다른 뭐 굉장히 신고 수리 가능성이 큰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 있다라고 예. 하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 그래서들 아마 안 빼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이걸 잡코인이라고 부르자면 이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닫으면 그 코인 가격은 급락합니다. 그렇겠죠. 거래가 네. 안 되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하고 답답하군요. 어떡하죠? 일단은 ISMS 인증도 못 받은 곳은 일단 문 닫는 네네. 것은 100% 확실하고 ISMS 인증은 받았는데 은행들이 그 고객들 실명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래소가 20곳 정도 된다고 네, 하니 맞습니다. 여기는 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여기도 꽤 유명한 거래소들이 많죠. 예.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문을 닫는다. 이제 정리하면 되고요. 예. 17일까지 이제 얘기하고 고객들한테. 두 번째,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한다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화 결제나 하지 말아라라는 말과 동의어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그-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는 원화 결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1,000만 원을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1,000만 원치 산 다음에 네. 그 비트코인을 그 거래소로 문제 거래소로 보내서 예. 그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코인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거래할 때 이 기축 통화가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받고 거래하지 말고 네, 코인 갖고 해라. 코인 갖고 거래해라.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어차피 거래소 운영할 거면 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가 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은행들이 껴가지고 중간에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인만 거래할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그냥 거래소에서 하는 거니까 은행들이 실명계좌 안 내줘도 거래소 영업은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네네. 예. 그 원화가 이게 입출금하는 그 통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할 거면 코인 마켓만으로 하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쓰는데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물론 그렇겠죠. 예. 누가 쓰겠어요? 아무도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오픈을 하지만 원화 마켓이 없으면 이 거래소는 사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쇠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돈으로 거래 못하게 만든 해외의 일부 국가 유저들이 와서 하려면 하라는 뜻이네요. 네네. 문 닫으란 얘기네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문을 닫고 두 번째는 예. 일단 코인마켓만으로 운영을 한 뒤에 이제 시간을 봐서 은행들을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실명 계좌를 붙이면 원화마켓을 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문을 닫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은행을 설득해 보자라는 거래소들이 아마 이쪽 방법을 취할 겁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네. 일단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 며칠 안 남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명 계좌를 못 받았으니까 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원화마켓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공표를 하고 원화마켓을 닫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코인마켓만 운영하고요. 참 이상한 거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였는데 아이스크림을 팔 때 돈 받고 팔지는 말고 다른 아이스크림을 들고 온 손님한테는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바꿔줘라. 그런 얘기니까 그 손님은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와야 되는데 네네. 그럴 거면 그 가게에서 그냥 그쵸. 본인이 원하는 아이스크림 사지. 네 맞아요. 왜 굳이 거기서 그 잘 팔리는 아이스크림 비트 뭐라고 있던데 그거 주세요 해서 여기까지 와서 왜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하고 나중에 붙이자 이런 전략인 거죠. 일단 살아남자.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문 닫는 거밖에 옵션이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 정부 바뀌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은행들이 좀 마음이 돌아서 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세월 좀 달라지면 네. 혹시 모르니까 살아남자. 네. 그래도 먹튀보다는 낫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사업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다가 또 돈 떨어지면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뭐 낫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예. 신고를 실명 계좌도 있고 ISMS 받은 그래서 신고 접수가 된 곳을 이용하시는 대형 거래소가 가장 좋습니다. 예. 자, 김현우 소장님, 예. 요즘 은행 계좌 중에 금융거래 한도 계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을 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입출금 통장 만들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예. 이체 혹은 출금 한도가 정해지는 건데요. 이거 대포 통장 막기 위해서 벌써 6년 정도 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체를 출금을 하려면은 이 한도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선 최대 하루에 100만 원, 네. ATM 기기에선 30만 원, 이체도 하루에 30만 원으로 딱 제한이 돼서 거의 뭐 일상생활에서 용돈 말고는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해 주셨고 네, 이런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써봐야 네. 하루에 30만 원밖에 못 빼니까 피해액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안 하시겠지 하는 네. 생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통장이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분은 조금 목돈 뽑으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도 제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 거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입출금 계좌에 월급 통장으로 쓸 거면은 재직증명서, 뭐 아니면은 연금 받으신다면은 연금 받는 증명서, 각종 이제 증명 서류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통된 기준이 없고 은행마다 제시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경우들도 있고요.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 아니라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급하게 그 돈이 필요한데 그 계좌는 뭐 한도 제한 계좌로 걸려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돈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럼 창구 가서 신분증 내면 됩니까? 신분증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안 돼요. 뭐 재직증명서라든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서류를 다 요구합니다. 저도 뭐 3년, 뭐 3개월 동안에 아니, 내가 와서 거기에 있는 돈 다른 데로 이체하거나 뽑겠다는데도 네, 내가 왔는데 내가 안 돼요. 김현우인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당신 계좌를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증명을 해라. 저는 사업자 통장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3개월간에 세금 낸 거를 증빙을 할 서류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지금부터 내가 분명히 확실하니까 네. 이거를 좀 한도를 높여주세요 말고 말고요. 지금 거기 있는 돈 다 찾겠습니다. 급하게 안 써야 됩니다. 돼요. 그래서 아니, 제가 내 돈인데. 제가 한도 계좌에 돈이 있어서 그 예. 돈을 이제 그 한도를 올리려고 했더니 제가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의 안내는 통장을 해지해라라는 거였어요. 아예 그걸 찾고 없애는 싶으면 아예 없애버려라고. 계좌 자체를 거기다 네. 없애면 그 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거기 있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찾는 게 단 1회만 불가능하니까. 찾더라도 네. 내가 본인임을 창구에서 확인해도 못 찾아준다. 네네. 안 돼요. 본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 목적 한도 제한 계좌를 풀려는 서류 자체가 있지 않으면 이 계좌는 그냥 잠겨버리는 겁니다. 입출금을 너무 고액으로 하지 마세요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아무튼 한 번만 찾겠다고 나라고 본인이라고 네.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됩니다. 아, 그냥 통장을 네, 해지해 그래서 주세요. 통장을 해지하세요. 해지하실 건가요? 저한테 좀 네. 묻더라고요. 네. 아, 폐지를 하고 현금으로 싸들고 하거나 이번 밖에는 통장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걸 그냥
김현우 본인이 왔는데 본인한테는 많이 찾아줬다라고 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대포 통장을 만들려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불편하겠네요. 그럼 예를 들면 급한 돈 뭐 전세금을 오늘 맞춰줘야 된다거나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대출을 새로운 은행에서 받았는데 그 은행의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로 걸려 있으면 그걸 깨가지고 현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불편하게. 가서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뭔가 속아서 네. 본인이 직접 은행까지 오셨을 수도 있으니 그것조차 막자는 취지였을 수는 있으나 네, 해지하면 된다면서요, 그냥 그 통장.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돈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IPO를 네. 합니까? 예, IPO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예. 기관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이제 6만 원이고요. 네. 이게 그 일반 공모 청약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밑에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현대중공업도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네. 또 이제 맞아요. 또 모회사, 자회사 할인 나고 뭐 지주회사를 상장 한 해 만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상장된 회사는 그 아들이 유망하다는 아들딸이 유망하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다가 그 아들딸이 바로 시장에 나와버리면 굳이 왜 엄마 아빠를 사 이제 하는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모회사는 주가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걱정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이미 떨어졌고요. 사실 예. 그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계속 상장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잠시 후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